혼눈의 영부인 리 프란체스카. 우리나라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였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독립운동가의 아내답게 태극기와 성경책 그리고 남북 통일이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관 속에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독립운동가였던 59살의 이승만 박사의 인간적인 풍모에 이끌려 결혼했던 34살의 오스트리아 처녀 프란체스카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겠다던 자신의 소원대로 제2의 모국 한국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흔히들 대통령의 아내를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레이디, 그 호칭에서 느껴지듯이 대통령의 아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온 자리였습니다. 최고 권력의 가장 측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대통령의 아내는 항상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그 정권에 대한 실적 평가에서 영부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그 자리를 거쳐간 여성은 모두 6명으로 그중 첫 번째 영부인은 외국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끌었던 초대 대통령 오남 이승만,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우리와 함께 겪었던 프란체스카 여사.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파란 눈의 이방인은 어떻게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땅에서 파란 많은 생애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녀가 이승만을 처음 만난 것은 1933년 어머니와 스위스를 여행 중이었던 33살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박사의 나이는 58살이었습니다. Excuse me, madam. There is a gentleman from the Far East, and there are no tables. May he sit with you? All right. Oh, thank you for letting me sit each of you. Oh, Xiao Cloud. Thank you. Enjoy your meal. Thank you. Bon appetit. Thank you. Which country are you from in the East? Korea. Korea? Isn't that the land of beautiful Kumgang Mountain and the Yangban noble class? Oh, yes. You know a lot about my country. Excuse me, sir. There are some reporters from Bern looking for you. Oh. Thank you. Wonderful time. Excuse me. Finish your meal, dear.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당시는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더욱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만주를
침략 전쟁의 군수 보급 기지로 삼기 위한 일본의 공격은 그 당시 만주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Today, because of the lust and usurpation of power by her military 만주 사변은 결국 중국의 제소로 국제연맹에 회부되고 각국의 대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모입니다. 우리로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위협을 일깨우고 독립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국 망명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이 박사는 그러한 임무를 지닌 채 프란체스카 여사가 머물던 스위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Only way Asia can have peace is if Korea becomes independent. Excuse me, May I help you? could you please bring me a scissors? Certainly, ma'am. Thank you. Here you are, madam. 문제의 신문 기사는 평범했던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프란체스카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호텔 프론트를 통해 이 박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33살의 서양 노처녀와 동양의 노신사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 후 편지를 통해 교제를 계속해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는데 이를 난 프란체스카 어머니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So, he seemed like a nice gentleman from the East. And so, I let him join us without any reluctance. Yes, he is a gentleman from the East. I cannot send you to such a faraway place. My dear, you are the one who will inherit your dad's business. And besides that, you are our youngest daughter. He's a very good and honest person. And he needs my help right now. What he's doing is much more valuable than Daddy's business. Honey. 프란체스카는 결국 25년이라는 나이 차와 동서양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약 없는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서양 부인을 맞은 이 박사 쪽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What does the telegram say? 하와이 교민회에서 강연을 부탁하는군. Oh, that's wonderful. Is there a problem? 나 혼자만 오라는 거야. 서양 부인은 환영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나 혼자는 가지 않을 것이오. 어딜 가든지 마미와 함께 갈 생각인걸. But your friends. 이번에는 우리를 환영해 줄 동지가 몇 사람 안 되겠지만 다음 여행 때는 분명히 그들도 마음을 좋아하게 될 것이야.
하와이에서는 이 박사가 서양 부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많은 교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예상 외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뭐 외국 부인이라고 그랬지만서도 외국 부인으로서 뭐 적어도 세 사람의 뭐 역할은 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 사람? 세 사람을 우선 첫째 가정부로서, 또 그 다음에는 비서로서, 또 외교관들로 찾아오면은 또 대접하는 게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 박사 모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첫째 물질적으로 고생 많이 했어. 하지만 이 박사 양말까지 끄야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캐베지 같은 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김치 비슷하게 고춧가루 해서 드리고 하여간 집안 살림을 그렇게 하던 동시에 이 박사도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험악하게 해요. 운전을. 거의 요사이 여기서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식으로 운전을 좀 험악하게 손도 조금 과속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프랑스 여자가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게 어디 나가면 절대로 운전을 안 시킵니다. 자기가 반드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수 노릇 계속해서 했었죠. 사진으로선을 보더라도 꼭 모국의 처녀와 결혼을 했던 교포들로서는 프란체스카 여사는 퍽 이질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사는 낯선 미국에서의 궁핍한 결혼 생활이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망명 시절 그녀의 소원은 얼른 남편의 나라가 독립이 돼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아담한 내 집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영부인으로서 역사의 비탈길에서 겪어야만 했던 시련에 비하면은 그녀 자신에게는 이 시기가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사는 아내로서, 비서로서, 또 이 박사의 외교 활동을 돕는 남다른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시기를 가장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번 원고가 몇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세 번째예요. 어려운 독립운동가 만나서 마미가 고생이 많군. 아니에요. 일본의 제국주의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이 책이 출간돼서 우리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이 된다면은 마미의 고생도 보람이 있을 터인데. 응? 원고를 쓰게 되면 몇 번을 타자를 해야 돼요. 몇 번, 어떤 데는 4번, 5번. 그러니까 그것을 프란스가 여사가 하신 거예요. 이 타자를 아주 잘 하시거든. 이 박사는 요걸로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한글 타자를. 또 영어 타자도 요거 둘로 하시고. 이분은 이걸 터치 시스템이라는 걸 하거든. 프란스의 여사는. 아주 뭐 직업적이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도와드린 거죠. 프란체스카 여사의 도움으로 출판된 영문저서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이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을 폭로하고 아직 잠자고 있던 미국 조야에 대해 장차 일본이 미국에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된 지 불과 몇 달 후
일본은 그의 예언대로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아떨어지자 항일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이때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전문가로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소리 VOA를 통해 국내의 동포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총궐기하라는 요지의 연설을 육성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일왕 히로히도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해외 독립운동의 핵심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동포들의 기대 속에 한국을 서두릅니다. (10월 16일) 이승만 박사는 단신으로 귀국합니다. 근 40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그는 이미 70살 100발의 노인이 돼 있었지만 해방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 앞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프란체스카 여사는 처음으로 남편의 나라 코리아에 발을 딛게 됩니다. 해방 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리고 국내의 좌우익 대립으로 통일정부 수립의 길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미군정의 주도로 진행되던 좌우 합작도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남한은 단독 정부를 수립, 이승만 박사가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에 따라 파란 눈의 이방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영부인이 됩니다. 그해 8월 8일 이 대통령 부부는 이화장에서 경무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미국 망명 시절 그토록 내 집을 가지고 정착하고 싶어 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후 12년간이나 경무대라는 큰 집의 안주인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프란체스카 여사에게도 여느 영부인과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독립운동 시절처럼 늘 그림자가 되어 남편을 보필했으며 건국 초기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식적인 임무 수행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눈총을 보내기도 했지만 반대로 외교 사절들은 이 파란 눈의 영부인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통역관 국제 자격증과 어릴 때부터의 국제적 감각이 그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평소 한복을 즐겨 입던 여사는 다시 태어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아주 모처럼 만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리말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아주 폭소를 했어요. 오늘 이 사람 그 눈깔과 주둥이 아프지 아니하지만 대가리와 배때기 아픕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 국민들이 폭소가 탁 터졌죠. 그 뭐 여간 우습겠어요. 그 이제 웃으니까 내 발음이 그렇게 나쁘냐. 그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물으니까 박마리아 여사가 그것은 they are all vulgar expressions. 그 아주 못된 천한 발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옵니다. 그랬어. Dr. Lee told me. 이 박사 그랬다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박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심심풀이로 가끔 가르치해서 웃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무위원들도 아주 그냥 뭐 허리를 껴안고 웃었죠. 이 박사는 지방 시찰 등을 통해서 외국인 아내에게 우리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이브란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이 박사 자신이었습니다. (25일) 아침 전면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메가다 장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전선은 급작스럽게 붕괴되고 결국 27일 정부와 대통령은 서둘러 한강 이남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맙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경복지사 관저와 부산에 머물며 신속하게 유엔군을 동원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그의 구술 내용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타이프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6.25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프란체스카 여사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지요. 그분들이 물도 잘 안 나오고 모욕은 항상 날마다 흡지다. 해서 오전 하루에 한 번씩 벗고 또 잡수는 것도 잘 잡수도 못했어요. 아침 식사는 안 하시고 때나 계란 그거 갖고 식사하고. 계란을요? 그 계란 커피 계란 2개씩 잡숴 뗀 거라. 한 nap에 2개씩. 왜 날걸로 드셨습니까? 어쩌고 날개는 놈이 나를 반속을 하면 내가 일이 많으니까 나를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 없다 일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잡순다고. 나는 몰라서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것도 알았으면 반속해드렸지요. 대통령 부인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네요. 이런 사람 보통 먹는 것보다는 더 못 자세요. 못되게 음식을 또.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 때가 아니라고. 두 분이 다 그렇다. 6.25는 프란체스카 여사에게도 역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경무대를 떠나서 대구, 부산 등지로 옮겨 다녀야 했던 피난 정부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생활은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 엄청난 비극을 헤쳐나가야만 할 대통령의 곁에 있는 그녀의 마음 역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부산 임시 수도 시절인 1952년에는 이른바 발췌 개헌을 통해 그리고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4.4.5입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프란체스카 여사에게도 큰 걱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산이 무슨 형국인지 아는가? 남산 말씀이십니까? 그래, 남산 말이야. 누에머리 형국이란 말은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 남산은 산모의 탯줄형이야. 그래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처족이 바로한 정치였던 게고.
난 처적도 없고 외척도 없는 6대 독자라. 그것만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야.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나의 비서로 일하고 있어. 결국 이 박사의 82회 생일을 맞아 부부는 당시 민현의장이던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군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이 박사 내외는 대를 이을 강석군을 몹시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이기붕 씨 일가와는 미국에서부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의 한국말 가정교사로 여사의 거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남편보다도 정치적 야심이 컸던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욕심이 없던 프란체스카 여사에겐 오로지 대통령의 건강만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박사가 참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아주 아꼈어요.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또 이 박사를 끔찍하게 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주방 같은 거 말이에요. 주방에 그 음식은 반드시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시식을 하고 그래야 이 박사한테 음식을 올리게 했지. 그 경무대에서도 그랬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박사 관상을 봐요. 혈색이 어떤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이 박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유쾌한 얼굴색이 모습이 보이면 아주 좋아합니다. 조금만 나쁜 색깔 그 표정이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박사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이 박사를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좋아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되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비서 때. 네, 들여보내요. 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저 대통령을 한번 배울까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대통령을 뵈시려고 하십니까? 저 사실은 대통령이 저의 먼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 내가 9벌 되는 사람인데 그 이 꼴을 하고서 형님을 배울 수가 있어야지요. 내가 이제 병이 들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그저 죽기 전에 형님을 한번 꼭 뵙고 싶어서요. 대통령과 사촌 행정관이시라면 왜 진작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꼴인데 그 무슨 면목으로 형님을 뵙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죠. 가깝게 여쭙고 오겠습니다. 가깝게서 만나시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된 분들이 많으니 딱 10분간만 면회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무슨 일인데? 웬일이지? 우린 면회가 안 됩니까? 2시 반으로 약속이 됐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오죠. 이건 너무 늦었는데. 글쎄 말이야. 너무 오래 했어. 카카. 모처럼 아우님 만나서 옛날 얘기 많이 했어. Mr. Park, what happened yesterday?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Who did you allow to meet the president? 대통령의 먼 아우되는 분이셨습니다. Why did you let him meet him?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Don't you know how bad it is for the president's health if he gets upset? As secretary, how can you let just anybody in without thinking of the president's health? 대통령께서 그분을 만나시겠다기에 죄송합니다. From now on, don't let anyone meet the president who might upset him. Before being the president, he is my husband.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박사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이 박사를 불쾌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창기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불가일천한 이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을 지고 이끄는 대통령이 좋은 일보다야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언제 이 박사가 항상 명랑하고 기분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박사의 컨디션만, 이 박사의 건강지상주의로 모셨다 하는 거는 나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다. 영부인으로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온 최고 권력자의 생애. 거기엔 프란체스카 여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4.19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의 대통령 집권이 좌절되고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없게 된 이 박사는 결국 하야를 결심합니다. 12년간의 경무대 생활을 청산하던 날 프란체스카 여사는 경황 중에도 찬장 서랍에서 이 박사의 영양차를 챙겨든 채 그의 뒤를 쫓아 이화장으로 옮겨갑니다. 양자 강석군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경무대 안에서 끝내 자결하고 맙니다. 이화장으로 옮긴 지 며칠 후 이 박사 부부는 이기붕 씨 일가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토록 정을 쏟았던 강석군의 죽음으로 이 박사는 실어증까지 겹쳤으며 프란체스카 여사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이 박사 부부의 해외 망명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집 잘 봐. 네, 늦어도 한 달 안에 돌아올 터니까. 예, 잘 다녀오셔요. 경무대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 부부에게는 이화장에서의 평범한 일상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40년에 가깝도록 망명 생활을 했던 이 박사는 이제 85살의 노구를 하와이 땅에 의탁한 채 또다시 조속한 귀국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고국에는 언제나 돌아가게 되지. 내 나이가 벌써 86인데 6대 독자인 나 때문에 아버님이 무척 고생하셨어. 어머님 임정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선영 돌볼 아들 하나 없이 양자를 하나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양자? 네. 내 처지가 이런데 아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미스터 리에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그는 지금 뉴욕에 있잖아요. 미스터 리? 이순영 말인가? 네. 이순영 씨가 이제 1961년에 이제 초여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녕대건파 종친회에 오셔서 이제 그 하와이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그 이순영 씨를 이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했어요. 우리 그 집안에서 양자하는 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양녕대군의 이제 그 할아버지의 이제 그 계대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버님께서 이제 16대이시니까 아들 될 사람은 17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되도록이면 그 뭐냐면은 대학을 나와서 좀 성년이 된 사람이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을 이제 그 놓고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이제 생가에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왜 이리 늦어? 서둘러서
빨리 와야지. 곧 도착할 거예요. 이 거울. 벌써 3번째예요. 그 녀석도 날 좋아할까? 아버님. 네가 이수라.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그래. 그래, 내 아들.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잘 되어 갈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런가? 나라가 잘 돼간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야. 그런데 너는 남이 잘 된다 하는 소리 아예 믿지 마라. 이렇게 절단이는 걸. 우리나라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객지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던 그들에게 아들 인수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고 잠시 건강이 회복되었던 이 박사는 그러나 고국에 대한 깊은 향수병으로 환국을 재촉합니다. 우리 땅을 밟고 죽는 게 소원이라던 그의 귀국 날짜가 마침내 잡혔을 때 그는 이미 87살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생각은 그래도 아버님의 그 마지막 생신이 될지도 모를 그 생신을 한국에서 그래도 3월 26일 날을 한국에서 좀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셨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그 3월 17일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이제 한국 간다. 그냥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한국에 가게 됐어. 우리 모두 서울에서 만나. 이 박사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총영사, 어서 말해보시오. 이 박사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항상 염려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위해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죠. 귀국한다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하던 이 박사는 출발 직전
김세원 총영사가 전한 정부의 만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누가 정부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이 박사는 그 후 다시는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968년 7월 18일) 이승만 박사는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향년 90세,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의 헌정사를 장식했던 그는 결국 노망명객으로 그 파란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후에는 고국으로 옮겨져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결코 순탄치 못했던 제1공화국의 주역은 이렇듯 프란체스카 여사의 비통함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와이 망명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한결같은 염원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살아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던지 노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삼선 개헌을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연결식에서 3번이나 졸도를 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계획대로 운구를 따라 귀국하지 못한 채 그녀의 모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피하면서 칩거하기 5년, 여사는 1970년에야 비로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까다로운 서양 부인, 파란 눈의 경무대 안주인으로 불렸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70대의 평범한 할머니가 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선 틀리 하러 가야 해. 틀리요? 돈은 여기 내가 가져왔어. 어머니, 기술은 외국에서 하시지 않고요. 너의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실 때는 1달러도 아까워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몇천 달러를 어떻게 외국에서 낭비하겠니? 그리고 치과 기술은 뭐 역시 한국이 제일 낫더라. 다시 이화장에서 생활하게 된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다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냅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몸에 밴 그녀의 근검절약은 이곳 이화장에서도 생활화돼 있었습니다. 최초의 국산 옷감으로 만든 외출복은 평생의 나들이 옷이 됐고 검정예복은 40년간 아껴 입다 며느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우리의 할머니와 다르지 않았던 생활의 흔적이 여사의 물건에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참 물건만 아끼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며느리고 그냥 이 저 가족들을 참 아끼세요.
그런데 이제 어쩔 때 저분이 시어머니다 하는 생각, 보통 때는 딸 같고 참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은 아들 앞으로 슬슬 밀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시어머니 티가 나시는 거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비록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이 박사의 대를 잇는 아들, 손주에 대해 어느 종갓집 맏며느리보다도 든든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은 여사 자신이 이미 우리의 문화에 깊게 젖어 있었던 탓인지도 모릅니다. 잔혹한 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은혜를 느끼고 감사해야 하는 입장에 내일이 자기가 빠져 있다는 4월 28일이지? 예, 어머니. 역시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라뇨? 말씀하세요, 어머니. 강석이한테 꽃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 강석이 말이야. 내일이 그 아이가 죽은지. 어머니. 내일 모레가 그 강석이가 사실은 그 자살한 날인데 강석이 산소에 꽃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저 갖다 드릴 수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짱하게 오는 게 있는데 저 어른이 저 부탁을 하시기가 저렇게 어려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래도 안 잊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30년간이나 그 말을 담고 있었던 것은 혹시 자신의 언행 하나라도 이 박사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려는 평생에 걸친 배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온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후 20년간 이 박사를 가슴속의 반려자로 삼아 이 화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92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눈을 감아 여사가 생전에 바라던 대로 남편의 무덤에 합장됐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대가 맡겨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은 특별한 내조를 하는 자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영부인 시절 여자는 보이기만 할 뿐 말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조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폭넓은 사랑은 받지도 못했고 여든 안팎의 남편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이 대통령을 과보하는 바람에 자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한국에 영구 귀국한 후에는 경무대 시절 그녀의 근검 절약 생활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새롭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거리감 있는 영부인이 아니라 알뜰하고 자상한 이웃 할머니 같은 친근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사는 초대 대통령의 아내로서 파란만장한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한국의 여인으로서 이 땅에 푸근히 몸을 내린 프란체스카 여사. 파란 눈의 영부인이 이 땅에서 살아낸
그 곡절의 생애는 다름 아닌 우리 제1공화국의 또 다른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